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발견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터뷰인은 저희 채널에서 늘 좋은 말씀, 따뜻한 말씀 나누셨던 분이신데요. 20년간 90여 권의 책을 집필하시고 30만 부모님들께 많은 감동과 선한 영향을 주고 계신 인문교육 멘토 김종원 작가님이십니다.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김정훈 작가입니다. 이렇게 또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드리고 스몰빅 클래스는 제가 수많은 유튜브 채널 나갔지만 가장 좀 저를 빛나게 잘 찍어준 채널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오늘 온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대본이 있잖아요. 네. 여기 대본이 항상 있어요. 근데 저는 대본을 사실 지금 처음 봤어요. 저 안 보는 거 알고 계시죠? 저는 대본 안 보는 게 이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육아에는 대본이 없어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대본 안 보고 나와서 얘기할 수 있는 이유는 저는 항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66일 인문학대화법, 박사머리대화법, 자존감 대화법까지 이걸 제가 낸 이유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고 내 언어로 만들어서 준비가 필요하지 않게 그리고 여러분 책 읽을 때는 아는 것 같잖아요. 강의 들을 때는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아이가 앞에 있으면 떨려요. 육아에는 대본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만의 대본을 만들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님이 되게 만들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공부를 할 때 항상은 내 언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내 지식이다라는 얘기하는 것처럼 부모님들도 뭔가 이 대본보다는 내 언어로 나의 방식에 맞게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말을 해주실 수 있게 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자존감 키워드로 66일 자존감 대화법 책 내셨는데 이제 작가님 SNS 봤는데 이 책이 이제 특히 10년의 시간을 투자하셨다고 그래서 이번 자존감 대화법에 그렇게 많은 시간이 좀 걸린 점 그리고 이게 또 이전의 책들과 조금 다른 점, 또 이번 책에서 좀 강조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내는 책은 한 당 다 특별한데, 근데 어떤 것이냐면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친 적이 있어요. 근데 학원을 보면 아시겠지만 되게 놀라운 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내신 1등급 아이와 3등급 아이는 질문이 달라요. 저한테 질문한 거 보면 얘가 몇 등급인지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보는 아이라도. 내신 먼저 3등급 이하부터 얘기해 볼게요. 내신이 3등급 이하인 아이들은 저한테 선생님 13번 문제 질문 이해 안 돼요.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질문한다면 내신 1등급 아이들은 어떻게 질문하냐면 선생님 13번 질문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줄이 이해가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제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질문, 이 언어의 차이가 이 학생들의 성적의 차이를 결정하는데 이 두 번째 1등급 아이는 혼자 스스로 고민을 되게 많이 해본 아이의 질문이잖아요. 이 질문을 예리하고 그리고 무조건 알려주세요가 아니고 제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내가 내 답을 찾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물어본 거고 첫 번째 3등급 이하의 아이는 내가 암기할 테니까 설명해 달라 이런 측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이런 단어 언어를 구사하게 되었을까를 제가 매우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 아이가 공부법을 잘 발견했으면 좋겠다 싶으면 공부 잘하는 애들의 공부법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하는 애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떤 표현을 자주 쓰고 있고 어떤 뉘앙스로 말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그 안에서 공부법을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공부법에 매몰돼 있으면 그건 내 아이의 공부법이 아닌데 내 아이가 지금 필요한 것은 내 아이만을 위한 공부법을 찾기 위한 나의 언어를 먼저 찾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어는 어디에 시작하는가? 내가 나를 사랑하는 힘. 바로 자존감이에요. 내 자존감이 없이는 자기만의 언어를 찾을 수 없고 공부도 역시 할 수 없다. 그걸 제가 알게 되어서 이게 정말 제가 10년 투자할 만큼 가치 있는 일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은 언어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세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아이들의 어떤 언어가 이제 작가님은 그 부모님의 언어, 부모님의 태도로부터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죠. 부모님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한테 말로써 태도를 주고 있는데 우리가 딱 보면 잘 자라게 느껴지는 아이가 있잖아요. 교육 잘 받고 정말 야무지게 똑똑하게 자랐구나. 그런 아이들을 보면 부모님께 어떤 언어를 물려받았냐면 되게 사소한 것인데 여러분이 사소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만약에 내 아이가 친구를 데려왔어요. 친구가 키가 커요. 그럼 얘가 친구가 키가 크다는 것을 그 친구한테 어떻게 얘기해 줄 거예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제일 나쁜 경우는 키는 크네. 이건 왜 나쁠까요? 같이 절하는 거니까. 넌 다 별론데 그나마 키라도 있어서 다행이다. 먹고 살겠다. 이렇게 한 거고 키가 크네. 이건 키만 본 거고 제일 좋은 방법은 키도 큰 애인데 보통은 이게 긍정적이라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키도 크네 그렇게 얘기하면 그걸 들은 아이는
내 친구가 키도 크네? 그러면 키 말고 다른 장점이 있나? 찾기 시작해요. 네.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야. 네. 기준을 만들어주고 비교해서 또 하나를 또 찾게 만드는 거야. 다른 지점을. 부모님께서 이런 언어를 들려줘 보면 아이는 탐색, 탐구 이걸 시작하게 되겠죠. 이런 아이가 자기만의 공법을 찾지 못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부모님께서는 이게 단지 긍정적인 것이 좋다 아니면 그것도 몰라서 사용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대부분 자신도 모르게 키는 크다. 너도 클 수 있어. 잘 먹었네. 너 뭘 먹고 자랐니? 이런 쓸데없는 질문만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거 듣고 아이가 기분이 좋을까요? 비교당하잖아요. 비교에도 좋은 비교, 나쁜 비교가 있어요. 좋은 비교는 아이가 스스로 비교 대상을 찾게 만들어주는 거. 그게 되게 좋은 비교거든요. 여러분 부모님께서 아이를 일상 곳곳에서 좋은 비교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아이가 그 비교하면서 관찰하고 탐구하면서 자기만의 좋은 방법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게 바로 아이만의 공부가 시작되는 거죠. 그럼 좋은 비교는 뭐 예시가 혹시 있을까요? 좋은 비교는 설명까지 해주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사실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처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제가 발견했거든요. 우리는 아는 만큼 볼 수 있다 얘기하죠. 반대로 얘기하면 보는 만큼 알 수 있어요. 그럼 보는 만큼 알 수 있다 우리가 실현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본 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설명할 수 있는 건 볼 수 있어요. 설명할 수 없으면 눈에 안 보여요. 내 아이가 뭔가를 봤다는 것은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설명할 수 없으면 보이지 않으니까. 아이한테 설명을 자꾸 하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보는 만큼 알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는 만큼 보는 거는 당연한 건데 보는 만큼 아는 건 되게 힘든 과정이에요. 지성이 되게 많이 필요한 건데 아이는 자기 느낌을 비교한 것을 설명함으로써 내가 안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는 내적 감각을 키우게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건데 이게 매우 힘들게 들리겠지만 일상 사소한 것부터 어제 햇살과 오늘 햇살은 다르지. 어제 먹은 돈가스, 오늘 먹은 돈가스는 바삭한 게 달라. 이런 거 얘기해 주면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그 이유가 뭐야? 엄마한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겠어?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아이가 결국 세상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요. 그럼 아이의 세계가 확정되죠. 그럼 아이는 같은 것을 보고 있지만 수많은 것을 보고 있어요. 부모님의 언어가 이제 단순히 아이의 언어가 아니라 아이의 생각을 여는 아이의 세계를 여는 하나의 수단이고 도구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면서 하나 궁금한 게 방금 여러 가지 비유 드시는 거 보면 결국은 이게 어떤 그런 생각의 재료들이 필요하잖아요. 사람들이 똑같은 24시간 살아도 그런 재료들이 동일하게 쌓이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 어떤 소스의 원천? 재료의 원천은 무엇인가요? 혹시 뭐 그게 뭐 관찰 뭐 이런 건가요? 타고난 거? 네. 그건 아예 농담이고 저는 되게 안 타고났고 되게 평범한 수준인데 저는 저한테 작가님은 글을 언제 쓰세요? 물어보면 이 사람이 글 못 쓰는 사람이구나. 아마추어거나 혹은 그건 잘 쓴다고 믿는 아마추어라 생각해요. 왜냐하면 저는 저의 글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글쓰기를 하면서도 삶을 잊은 적이 없고 살면서도 글쓰기를 잊은 적이 없다. 이게 바로 제가 영감의 원천이에요. 내 영감은 어느 때 어느 순간 나오는 게 아니고 전 24시간 그걸 잡을 준비를 마친 상태예요. 항상 보고 있죠. 그 안에는 이런 질문이 있죠. 여기에 뭔가 특별한 게 있어. 여기에는 뭔가 여기만의 것이 있어. 그래서 항상 가능성을 열어둔 말을 나한테 부여함으로써 가능성에서 계산을 시작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일단 뭔가를 잡게 되겠죠. 부모님께서 아이한테 일상 나누면서 아이의 생각을 말살하는 11가지를 제가 찾아왔는데 보면서 읽어드릴게요. 워낙 중요한 거니까 1번 다 그런 건 아니다. 2번은 넌 왜 그렇게 예민하니? 3번은 세상 별거 없어. 그게 그거야. 4번 과연 그게 현실 적용이 가능할까? 5번 생각의 다양성을 왜 인정하지 않니? 6번은 그게 맞는 말이야? 그다음 7번은 맞춤법이 다 틀렸잖아. 그 다음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 그만해. 그리고 다음은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말랬지. 그 다음은 이해는 하지만 이 뒤에 뭔가 나오겠죠. 그 마지막으로 그거 아는 건데 힘들어서 못하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부모님이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맞춤법 다 틀렸잖아.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강의하다 보면 결국은 아이의 독서 문제, 글쓰기 문제로 다 귀결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어떤 얘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아이가 글을 썼다는 것, 이건 되게 기적이거든요. 위대한 일인데 그 위대한 일을 한 것을 먼저 칭찬하지 않고 맞춤법은 2년 정도 그냥 쓰다 보면 저절로 깨닫는 거. 저절로 깨닫는 것을 빨리 깨닫게 해주려고 위대한 능력을 자꾸 지우려고 하고 있어요. 일단 여러분이 하실 거는 아이가 글을 써오면 잘 썼어. 어제보다 나아졌네. 지난번보다 나아졌어. 거봐. 쓰면 더 잘 쓰잖아. 이렇게 얘기해주면 아이가 얼마나 기뻐하고 자존감이 높아지겠어요. 그런데 다 좋은데 넌 항상 맞춤법이 문제야. 이렇게 하면
맞춤법 틀릴까봐 못 쓴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누군가한테 보여주는 글을 쓸 때 조심스럽게 되죠. 이게 맞춤법 틀리면 어떡하지? 그러면 그거 안 쓴단 말이에요. 넘어가다 보면 아이가 누구나 쓸 수 있는 글을 쓰게 돼요. 여러분께서 아이가 뭔가를 해오면 그게 만약 누구나 할 수 없는 거라면 그 재능을 먼저 칭찬해 준 다음에 테크닉이나 문법 따위는 잠시 있는 것도 좋다.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말씀에 공감되는 게 부모님들께서 어차피 저절로 되는 것들을 그저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사실은 불안해서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뭔가를 항상 한다는 거는 뭔가를 하지 못하거나 잃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절로 되는 것들을 그냥 조금 더 빨리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잃는 게 참 뭐 글쓰기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그런 게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 11가지 말씀 중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이 정도면 충분하다. 이게 어떤 부분에서 조금 나쁜 말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것은 이제 그만 생각해. 그 정도면 다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딴 거 해. 더 급한 거 해. 그거 하거나 네. 아니면 그건 저는 항상 정답은 없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정답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되게 좋을 것 같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어요. 네가 지금 말한 것도 좋은 답인데 한 번 더 생각하면 더 좋은 답을 찾을 수 있어. 세상에 정답은 없어. 그냥 좀 더 좋은 답이 있을 뿐이지. 그러니까 2번 생각하는 사람은 3번 생각하는 사람보다 좋은 답을 찾을 가능성이 낮겠지? 이렇게 아이가 알아들 수 있게 설명해 주면 좋겠어. 근데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이유는 부모님이 설명을 못 해줬기 때문이에요. 부모님의 가장 걱정이 뭐냐면 항상 아이들 보면서 넌 내 마음 언제 알아줄래? 아이는 몰라요. 왜냐하면 말해준 적이 없으니까. 제대로 설명 못 해줬으니까. 부모님이 사랑을 베깎고 있어. 근데 항상 설명을 1밖에 안 해줘. 그럼 저는 그래서 항상 느끼는 게 사랑은 주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받는 것까지가 사랑이다. 아이는 받아본 적이 없어. 못 받았는데 어떻게 사랑을 느껴? 아이는 죽을 때까지 못 느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자존감 높고 잘 표현하고 이런 걸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부모님께서 가진 사랑을 매일 선명하게 내 사랑과 가장 유사한 표현의 말로 아이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그걸 알 수 있게 되겠죠. 그 부모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제 아이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게 되고 자존감을 탄탄하게 되고, 그러면 손에 연필을 잡게 되고 책을 잡게 되고 공부하게 되겠죠. 그래서 항상 육아는 선순환 아니면 악순환이다. 지금 악순환 되고 있다면 계속 악순환 될 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면 좋겠고, 지금 좋은 일이 생겼다 그러면 계속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들은 쉽게 벗어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중심에 언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는 교과서나 책이나 돈과 물질, 교육적 환경과 싸우는 게 아니고 언어와 싸우고 있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우리 아이가 가질 언어 수준은 내 수준을 뛰어넘을 수 없다. 내가 아이가 커지길 원한다면 내가 더 커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인문학은 소중한 사람한테 예쁘게 말해주는 것이고 육아의 끝은 자기개발이다. 내가 커져야 아이의 커지는 것도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다.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요새 제가 이제 고유성이라는 단어에 굉장히 어려운 것 같으네요. 근데 작가님 말씀이 결국은 그거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아이들의 고유성을 깨워주고 지켜주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부모님의 언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작가님이 생각하시기에 아이들의 고유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저는 1년에 책을 한 권 읽어요. 괴테가 쓴 책만 제가 15년 동안 15권 읽고 60권을 썼어요. 읽은 것보다 쓴 게 많죠. 이게 저는 고유성의 가치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이들이 책 한 권만 맨날 읽으면 부모님이 불안해해요. 딴 것도 읽어야 되는데. 딴 애들은 이제 엄청 책을 읽는데 한 권만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하니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반대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이는 이 한 권을 제대로 읽고 싶어서 계속 붙잡고 있구나. 근데 아이가 책을 한 권을 10번 반복해서 읽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그게 너무 재밌고 즐겁고 빠져들었다. 그렇죠. 네. 즐거운 이유가 뭘까요? 읽을 때마다 다르게 읽히시니까. 읽을 때마다 새로워. 그럼 즐겁죠. 근데 읽을 때마다 똑같으면 또 읽겠어요? 읽을 때마다 새롭다는 건 뭘까요? 읽을 때마다 다른 질문을 하고 있다는 걸 의미하죠. 이건 되게 고귀한 독서의 가치인데 부모님께서 불안해. 책 많이 읽는 거 좋죠. 많이 읽는 거 좋은데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책 한 권을 100권 읽는 게 100배는 가치 있다고 생각해요. 100권 읽어서 읽어 제낀다. 그러면 남는 건 하나도 없어. 진짜 하나도 없어. 읽은 시간만 소비될 뿐인데 한 권을 100가지 방법을 읽었다면 이 아이는 10,000권을 쓸 수 있는 내적 자산을 얻게 되죠. 제가 그렇게 지금 독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독서가 되게 가치 있다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읽는데 아이가 어떻게 하면 좋나요? 지금 내가 그거 좋다고 하는데 그게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불안한 건 부모님이에요.
아이는 불안하지 않아요. 항상 부모님 과도하게 불안한데 아이가 책을 많이 읽어도 불안하고 한 권만 읽어도 불안하고 나가 놀아도 불안하고 집에만 있어도 불안하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럴 때마다 아이가 방 구석에서 뭔가 하고 있으면 부모님께서 걱정이 돼서 나가 놀아라, 친구랑 놀아라 그러는데 아이는 지금 방 구석에서 자기 구석을 만들고 있다. 자기만의 구석을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불안하지 않아요. 실제로 그렇고. 그 아이가 책 한 권만 계속 1년 내내 읽는다. 아, 그럼 이 아이가 책 한 권을 1년 내내 읽으려고 매일 365개의 질문을 던져서 자기 스스로 기쁨을 깨달았고 365개의 깨달음을 얻었구나. 아, 이렇게 보이는 부분을 섬세하게 이해하면서 장점으로 승화시킬 수 있으면 아이를 터치하지 않으면서 아이의 고유성을 그대로 지킬 수 있다. 그걸 생각하고 저는 이어롱 선생님과 대화하면서 선생님이 저한테 어떤 얘기 하셨냐면 모든 아이는 천재로 태어났다. 하지만 태어나면 부모가 그걸 가리고 취직하면 상사가 그걸 가리고 결국 평범해진다. 그러니까 부모가 할 것은 제가 처음에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냥 두면 돼요. 그냥 둔다는 게 어떤 거냐면 중간중간 아이가 뭔가 했을 때 적절하게 질문과 대답을 통해서 아이가 생각할 수 있게만 해주면 되지 아이가 하는 방향을 바꾸지 말고 방향을 그냥 유지하되 아이가 스스로 대답할 수 있고 설명할 수 있게 질문하고 적절히 대답해주고 얘기해주는 거 그게 되게 소중한 가치일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각자 아이들은 다 고유성을 가지고 있고 그 고유성은 곧 사실 각자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천재성인데 우리가 이제 그것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갉아먹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또 이제 작가님 책에 나온 얘기 중에 하나를 또 얘기를 해보면 한국 사회는 예로부터 개개인의 개성보다는 집단의 좀 조화를 중시하는 만큼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나를 좀 낮추고 타인을 존중하는 겸손의 미덕이 강조되어 왔어요. 근데 이제 이런 겸손이 지나치면 좀 자존감을 잃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은 그럼 자존감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런 겸손이라는 미덕을 함양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겸손한 것과 자존감을 지켜주는 것 사이의 어떤 균형, 어떤 그 선을 적절하게 어떻게 잘 지켜줄 수 있을까요? 되게 중요한 내용이고 이건 어른들도 되게 중요한데 어떤 사람들 보면 저 사람은 겸손할 만큼 대단하지 않은데 되게 겸손하네. 지금 뭔가 한참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할 나이 시기인데 겸손만 떨고 있어. 아는 것도 하나도 없으면서 겸손한 게 아니고 너는 아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 애야. 그러면 저 아이한테 어떻게 얘기하냐면 너는 지금 겸손할 만큼 대단하지 않아. 너는 지금 아는 게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하는 게 급선무지. 너는 아는 게 제일 많지 않거든. 네가 뭘 알고 있는지 그걸 그대로 말하는 것은 교만이 아니야. 겸손은 뭐냐면 모르면서 아직 대단하지 않은 사람이 대단한 척, 뭔가 자기를 비워내는 말을 하는 게 겸손한 척하는 게 나쁜 겸손이지. 좋은 겸손은 뭐냐면 실제로 네가 아는 걸 제대로 인지하고 그거를 과장하지 않고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진짜 겸손이란다. 그렇게 얘기해주면서 너는 지금 어디 가서 난 잘 몰라요. 전 부족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 이거 할 줄 알아요. 또 전 이걸 할 줄 알죠. 근데 전 이걸 할 줄 몰라요. 이걸 배우고 싶어요. 이게 네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겸손이야. 네 나이 때 겸손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선명한 언어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겸손이라고 말할 수 있지. 그렇게 얘기해 주면 좋겠어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자존감과 겸손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 같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작가님을 제가 이제 자주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사석에서 뵀을 때 굉장히 자존감도 높아 보이시지만 또 굉장히 겸손하시잖아요. 사실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인정할 수도 있는 거고 사실 이게 자존감과 겸손이 배치되는 얘기가 아니라 자존감이 높으면 겸손할 수 있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겸손하다고 하니까 좀 약간 머쓱하지만 저는 또 이런 게 있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이 발표를 안 하면 부모님이 걱정하잖아요. 왜 넌 발표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고 싶잖아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하냐면 저도 발표 안 하는 아이였거든요. 전 절대 발표 안 했어요. 손도 안 들고. 왜냐하면 내가 굳이 내가 아는 것을 손 들어서 얘기해서 다 알려주지 않아도 나는 이미 내 자존감이 나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기 안 해도 돼. 내가 알고 있는데 뭐. 남들이 내가 알고 있는 거 알아서 뭐해? 이런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강연장 이런 데 가서도 발표 이런 거 손도 안 들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수천 명 모인 강연장에 가서 제 얘기를 당당하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공부하고 당당한 것과 발표하고 수줍은 것과는 되게 다른 문제다. 그 생각해요. 이 아이가 발표하지 않는 이유는 자존감이 오히려 탄탄하기 때문에 굳이 발표해서 내가 아는 것을 남에게 알릴 필요가 없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나는 내가 이미 나한테 만족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기 때문에 굳이 그런 행동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부모님께서 좀 더 마음 편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아이의 보지 못했던 부분을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는 괜찮은데 막 아이가 발표 안 해서 걱정인 부모님들은 오히려 관점을 바꿔서 이게 아이가 막 자신감이 없거나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고 좀 이건 굉장히 중요하고 색다른 어떤 관점인 것 같습니다.